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대구시의회에 관한 건데요. 시의회가 달라졌어요를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서 중도 사퇴를 한 이후에 열린 첫 임시회인데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있으니까 키워드로 뽑았겠죠.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 22일에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시의원은요. 홍 전 시장이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대구는 유례 없는 변혁을 겪었다면서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요. 대구 취수원 구미 해평 취수장 이전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고요. 또 서대구 염색산단 하폐수 처리 지하화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염색산단 이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채용에서요. 지역 제한을 폐지한 것도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이 지역 청년들의 이 설 자리를 없애는 역차별,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도 바뀌는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면서 이 정책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 키워드 뒤에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어 보이지만 뭐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 따가운 지적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여러 나왔지만요. 대구시 의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2명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현 시의원 그리고 김정옥 시의원 2명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김대현 의원은요. 홍 전 시장 재임 기간에도 홍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그나마 한편에 속해서요.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베스트 시의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나왔던 발언들은 지역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비판,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하는 걱정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의회는 변해야 합니다. 네, 대구시 시의회는 거수기다 아니면 홍 시장의 이중대다 이런 비판들을 주로 시민단체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전했는데 쭉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 전 시장이 어쨌든 취임을 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할 때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례 재개정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또 반대를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건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큼지막한 사안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4배, 1,200명으로 늘리는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도요. 32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정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요.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 단 1명만 반대를 했고요. 또 대구시가 제출한 안에서 의견 수렴이 없는 부분, 이 부분만 좀 보완한 상임위 수정안으로 가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제동을 좀 기억을 해보면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달성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관한 이 관할 변경 신청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건 대구시 의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에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 좀 첨예했었던 점을 또 시의회가 간과를 할 수 없었겠죠. 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가 권한 대행 체제로 1년여 운영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행 체제도 더욱 긴장감 있게 그리고 문제로 지적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요. 대구시 의회도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대행 체제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1030원.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인상률이 낮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좀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그리고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05%, 2023년에 9,620원으로 5%,
2024년에 9,860원으로 2.5%, 그리고 2025년에 1030원 1.5% 인상입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였지만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1.5% 인상에 그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5% 그리고 1.5%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동결을 주장하고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노동계 이견은 여전하죠? 노동계에서는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저율 인상으로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요,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점 등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오히려 더 낮추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요,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은 경영난이나 폐업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를 꼽는데요. 이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인건비 상승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이번에는 더 활발히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소득층 임금 감소, 그리고 노동 양극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요. 독일이나 호주, 일본 사례를 좀 보면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주장은요, 법정 최저임금이 좀 부담스러우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금액을 설정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에 최저임금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 번 적용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등 적용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이 하회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대체로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3대 프로스포츠가 있는 대구, 올 봄 정말 바빴습니다. 축구, 야구 개막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의 봄농구도 봄에 했습니다. 대구 연고 농구팀인 한국가스공사가 연고지 이전 첫 해 이후 3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 6강 플레이오프전 오전 3선승제로 네. 실제로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죠. 한국가스공사는 수원 KT를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6번 맞붙은 이 정규 시즌에서는요, 상대 전적이 4승 2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호흡을 맞췄던 외국인 선수 2명이 부상, 그리고 다른 이유로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김낙현 등 국내 주전 선수들도 부상으로 이 플레이오프 시작 전부터 사실은 풀 전력이 아니어서 우려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급히 투입된 망공 마티앙이라는 또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더해서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 3차전을 패배했어요. 그리고 4차전을 이겨서 5차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KT에 5차전에서 지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최종 점수 차이가요, 5경기에 3.8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뜨겁고 이 부풀어 오른 관심들을 받은 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눈길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심판들의 오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부터 이 판정 문제가 좀 불거졌거든요. KT 선수의 이 거친 플레이에 망공 마티앙 선수가 다쳤어요. 그런데도 뭐 고의성이 아닌 그냥 일반 파울로 불렸고요. 또 8초 안에 코트를 하프라인을 넘어가야 하는 규정 8초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휘슬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전에는 KT 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뒤로 흘렸어요. 하프라인을 넘었는데 다시 잡지 않아서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닌데도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당시에 생중계를 하던 중계진도 백코트가 아닌데 왜 부나요? 뭐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거든요. 불어야 할 휘슬은 불리지 않고 안 불어도 되는 휘슬은 불리고 이랬습니다. 가스공사 벨랑겔 선수가 속공으로 득점을 했지만 휘슬이 불린 이후의 상황이라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공격권만 주어진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는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했지만 그 현장 화면을 보니까 그 팬들의 살기가 좀 느껴질 정도로 네. 사실은 굉장히 격해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특히 5차전 때요. 7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흔들리면서 KT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농구는요. 공격과 수비,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고 또 공격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엉뚱한 판정 이후로 흐름이 바뀌어서 이 패배로 이어졌다는 아쉬움.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움을 크게 팬들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뭐 실수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플레이오프전 같은 경우는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4강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오심이 난다면 이건 정말 큰 오게티가 될 것 같은데 KBL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오심이 어느 한 팀에만 자꾸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느껴질 정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심판에 대해서 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높아지고 있는 농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KBL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